1917년 매서운 12월 아침,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지 불과 몇 주 후, 블라디미르 레닌은 펠릭스 제르진스키, 일명 철의 펠릭스가 이끄는 최초의 소비에트 국가 보안 조직인 체카 설립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새로운 보안군은 모스크바 중심부에 위치한 위압적인 루비앙카 건물에서 운영되었는데, 이곳은 후에 신문과 테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관료적인 행위로 보였던 이 조치는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강제 노동 및 정치적 억압 시스템 중 하나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수용소 총관리국의 약어인 소비에트 굴라그는 솔제니친의 유명한 은유를 빌리자면 광대한 군도처럼 소련 전역에 퍼져나가 수백만 명의 삶과 20세기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게 됩니다. 굴라그 시스템의 기원은 소비에트 권력의 아주 초기 시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내전과 경제 붕괴에 직면한 레닌은 강제 노동을 실용적인 필요성이자 이념적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는 1978년에 우리는 러시아를 오랫동안 정화해야 한다고 썼고, 불순분자들을 위한 최초의 강제 수용소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1978년 8월, 그는 펜자의 관리들에게 쿨라크 봉기에 대해 전보를 보냈습니다. 틀림없이 교수형에 처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최소 100명의 알려진 쿨라크, 부유한 자, 기생충을 보게 하라. 적색 테러 기간 동안 설립된 이 초기 수용소들은 주로 정치적 반대자, 전 차르 관리, 그리고 부르주아 계층을 수용했습니다. 아르한겔스크 근처의 홀모고리 수용소는 극심한 사망률로 악명을 떨쳤는데, 1921년 콜차크 제독의 백군 장교 수백 명이 이곳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스탈린의 후기 산업화된 시스템과는 달리 레닌의 수용소는 비교적 소규모였고 분산되어 있었지만 수감자들에 대한 잔혹한 대우는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전시의 임시 방편으로 시작된 것은 점차 소비에트 통치의 영구적인 특징으로 발전했습니다. 1923년까지 백해의 외딴 섬에 있는 옛 수도원에 설립된 솔로프키 교도소 수용소는 미래 굴라그 시설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후에 유명한 문화사학자가 된 수감자 드미트리 리하초프는 수도승들의 독방이 수십 명의 수감자를 수용하도록 개조된 방식을 회상했습니다. 섬의 고립으로 탈출은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이곳에서 소비에트 당국은 가혹한 환경에서 정치적 적들을 격리하면서 강제 노동의 경제적 잠재력을 처음으로 시험했습니다. 한 수감자는 솔로프키를 돌아올 수 없는 곳이라고 묘사했는데, 이곳에서 수감자들은 극심한 추위와 조직적인 학대를 견디며 벌목, 작업과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수용소 사령관 나프탈리 프랭켈은 작업량과 연동된 식량 배급 시스템을 개척했는데, 이는 굴라그 전반에 걸쳐 표준이 되고 수많은 죽음을 초래하게 됩니다. 굴라그가 임시 변통적인 교도소 수용소에서 거대한 산업단지로 변모한 것은 스탈린의 권력 장악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제1차 5개년 계획의 산업화 요구는 국가의 외딴 자원 부국 지역에서 끝없는 노동력 수요를 창출했습니다. 스탈린은 수감자들이 동시에 노동력이자 정치적 통제 메커니즘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인식했습니다. 우리는 운하가 필요하며 운하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 개조되어야 한다는 선전 구호는 백해발트해 운하 프로젝트에서 선포되었는데, 이곳에서 수천 명이 의심스러운 실용성을 가졌지만 거대한 상징적 가치를 지닌 수로를 건설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명한 작가 막심 고리키는 1933년에 운하를 시찰하도록 불려갔고, 이후 범죄자를 소비에트 시민으로 재건한다는 내용을 찬양하는 선전물을 편집했습니다. 극심한 피로로 쓰러지는 쇠약해진 수감자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적으로 원시적인 도구와 인간의 손으로 건설된 이 운하는 25천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건설 중에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언론에서 찬양받는 시범 사업이 되었습니다. 굴라그 확장 뒤에 숨겨진 경제적 동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930년대 중반까지
굴라그 수감자들은 콜리마에서 금을 채굴하고 시베리아에서 목재를 벌채하고 툰드라를 가로지르는 철도를 건설하고 이전에 사람이 살지 않던 지역에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콜리마 지역에서만 1932년부터 1940년 사이에 수감자들이 2,000톤 이상의 금을 채굴하여 소비에트 산업화를 위한 중요한 외화를 제공했습니다. 1937년 그 자신이 체포될 때까지 에두아르트 베르진이 이끌었던 악명 높은 달스트로이 기관은 서유럽 크기만한 지역에 대한 식민 행정부 역할을 했습니다. 체카의 후신인 NKVD는 단순한 보안기관이 아니라 자체 생산 할당량과 산업 목표를 가진 경제기업이 되었습니다. 1940년 굴라그 노동력은 모든 소비에트 건설 작업의 약 15%를 차지했습니다. 보르쿠타의 탕황, 노릴스크의 니켈 생산, 마가단의 금광, 모두 수감자들에 의해 그리고 수감자들을 위해 건설된 도시들은 인간의 고통으로 움직이는 산업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이유만으로는 굴라그 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스탈린의 정치적 비전을 위한 궁극적인 강제 집행 메커니즘 역할을 했습니다. 1927년에 도입되고 1934년에 확장된 소비에트 형법의 악명 높은 58조는 대규모 체포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반혁명 활동에 대한 모호한 조항 아래 엿들은 농담이나 인민의 적으로 의심되는 사람과의 연루와 같은 사소한 범죄로도 누구나 수용소로 보내질 수 있었습니다. 역사가 로이 메드베데프의 아버지는 리센코의 사입이 과학적 생물학 이론의 일부에 의문을 제기한 후 사라졌고 후에 소비에트 우주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로켓 엔지니어 세르게이 코롤요프는 동료들의 고발로 굴라그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시인 안나 아흐마토바는 공포의 분위기를 포착했습니다. 그들은 내 아들을 데려갔다. 그들은 내 남편을 데려갔다. 그저 감옥에서 고문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그녀의 아들 레프 구밀요프는 수용소에서 10년 이상을 보냈고 전 남편 니콜라이 구밀요프는 1921년에 처형되었습니다. 1936년에서 1938년의 대숙청은 굴라그 수용 인구를 극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NKVD 수장 니콜라이 예조프, 피해 난쟁이는 전례 없는 테러 시기를 감독했는데 이 시기에는 지역별로 체포 할당량이 할당되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만 1937년 4개월 동안 3,000명이 체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 몇 분 동안 진행되는 형식적인 3인위원회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자백은 종종 고문을 통해 얻어졌습니다. 스탈린은 재판을 받고 처형될 68명의 저명 인사들의 이름이 담긴 3개의 목록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스탈린 말기에 유명한 의사들의 음모 사건에서는 저명한 유대인 의사들이 소비에트 지도자들을 암살하려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이는 1953년 스탈린의 죽음으로 가까스로 모면한 잠재적인 대규모 숙청을 예고했습니다. 연대 책임 원칙은 한 구성원의 혐의 범죄로 인해 온 가족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농업 집단화 과정에서 쿨라크로 알려진 부유한 농민들은 계급으로서 청산되었고 수백만 명이 굴라그가 관리하는 특별 정착촌으로 추방되었습니다. 1943년 나지노 사건은 가장 끔찍한 에피소드 중 하나로 6,000명의 추방자들이 최소한의 보급품만 가지고 서시베리아 오브강의 한 섬에 버려졌습니다. 한 달 후 당국이 돌아왔을 때 4,0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생존자들 사이에서 식인 행위가 보고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한전 쿨라크는 그들은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우리의 곡식, 우리의 동물, 심지어 내년 파종을 위한 씨앗까지. 그러고 나서 그들은 우리를 데려갔습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이 특별 정착민들은 감시 아래 살았지만 공식적인 수용소 경계 밖에서 산림 및 농업 프로젝트에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1941년까지 약 93만 명의 이러한 정착민들이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 신분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포함한 온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소수민족은 특히 가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충성심을 의심받는 민족 전체를 추방하는 스탈린의 정책은 체체닌, 크림 타타르인, 볼가 독일인 및 기타 집단들의 대규모 재배치를 초래했습니다. 1944년 거의 50만 명의 체체닌과 인구 시인들이 화물 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이송되었으며 이들 중 3분의 1에 달하는 사람들이 여행 중 또는 직후에 사망했습니다. 그들의 고향은 소련 지도에서 문자 그대로 지워졌고 도시들은 개명되었고 정착지는 파괴되었습니다.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츠는 나중에 이러한 민족 추방을 탈증과 노출을 통한 대량 학살이라고 묘사했습니다. 1944년 5월 대량 추방된 크림 타타르족은 재배치 과정과 그 이후에 인구의 거의 절반을 잃었으며 1980년대 후반에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굴라그를 더욱 변모시켰는데 독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수백만 명의 소비에트 전쟁 포로들이 협력 의심이나 서구 영향 노출 혐의로 곧바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인 레닌그라드에서는 파괴적인 900일간의 포위 공격에서 살아남은 주민들이 고통 중의 한 반소비에트 발언 때문에 해방 후에도 때때로 체포되었습니다.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지만 콜리마에서 10년형을 선고받은 한 적군 장교는 스탈린은 우리 모두를 항복한 배신자로 여겼다. 잡힐 때 의식을 잃었던 우리들조차도 라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 방어로 찬양받았으나 포로가 된 후 독일군과 협력했던 안드레이 블라소프 장군은 1986년 루비앙카 지하에서 그의 장교들과 함께 처형되었는데 이는 전쟁 포로에 대한 스탈린의 용서 없는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1950년까지 굴라그는 약 250만 명의 수감자 수를 기록하며 정점에 달했고 수백만 명이 더 많은 추방 정착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행정기구는 자체 경제, 운송 시스템 및 문화를 갖춘 국가 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북극권에 위치한 악명 높은 바이가치섬 수용소에서는 수감자들이 겨울 내내 지속되는 어둠 속에서 납과 아연을 채굴했는데 연간 사망률이 3%를 초과했습니다. 수용소 행정관들은 생산 할당량을 초과하면 보너스를 받았고 이는 인간의 생명보다 생산량을 우선시하는 왜곡된 유인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굴라그 시스템의 아이러니는 수백만 명의 착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비효율성에 있었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리고 장비가 열악한 수감자들이 극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자유노동의 생산성을 거의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도로라는 별명을 가진 살레하르트 이가르카 철도는 스탈린 사후 버려지기 전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수백 킬로미터의 선로가 툰들에서 녹슬도록 남겨졌습니다. 경제학자이자 전 수감자인 레프 라주곤이 언급했듯이 수용소는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원을 소비했지만 이는 통제를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하게 여긴 시스템과는 무관했습니다. 굴라그 시스템의 후반을 감독했던 베리라조차도 개인적으로 그 경제적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목적으로 계속 확장했습니다. 소비에트 굴라그에서의 가혹한 일상생활의 현실. 새벽 4시 30분 수용소 종소리가 얼어붙은 시베리아 공기를 가르며 수감자들을 짧은 잠으로부터 깨웠습니다. 바를람 샬라모프는 그의 저서 콜리마 이야기에서 일어나 일하러 가! 라고 외치는 간수들의 소리를 회상했습니다. 콜리마 지역의 악명 높은 세르펜틴카 수용소에서는 간수들이 수감자들에게 물 양동이를 던져 깨우기도 했으며 그들은 하루 종일 얼어붙은 옷을 입고 일해야 했습니다. 이 순간은 스탈린 통치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이 살고 죽었던 거대한 소비에트 강제 노동 수용소 네트워크에서 또 다른 고통스러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수감자 자크로시가 그의 백과사전적 저서 굴라그 핸드북에서 후에 썼듯이 하루는 해돋이와 함께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솟아남과 함께 시작되었다. 아침 일과는
인원 점호로 시작되었는데 수감자들은 날씨 조건에 관계없이 차렷 자세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보르쿠타나 노릴스크 같은 곳에서는 기온이 영하 50대 이스케르델에 달할 수도 있었습니다. 시스템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노릴스크에서는 극야, 지혜로 인해 겨울 몇 주 동안 이 점호가 완전한 어둠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굴라그 시스템에서 18년을 살아남은 예브게니아 긴즈부르크는 회오리 바람 속으로의 여정에서 모든 사람이 확인될 때까지 수감자들이 눈보라 속에서 꼼짝 않고 서 있도록 강요받았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한 명의 수감자가 없거나 잘못 계산되면 손가락과 발가락이 동상으로 하얗게 변할 때까지 몇 시간이고 서 있을 수도 있었다고 썼습니다. 고리키 근처의 브레폴롬 수용소에서 수감자 니나 하게르토르는 한 노교수가 그러한 점호 중에 쓰러져 집계가 계속되는 동안 얼어 죽도록 내버려 두어진 것을 목격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 관료적인 의식은 종종 집단 처벌의 형태가 되었고 행정 오류로 인해 전체 집단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침 식사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묽은 죽과 적은 양의 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작업 할당량을 채운 사람들에게는 약 300g,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적었습니다. 키로프 지역의 벼틀라그에서 생존자 레프 코펠레프는 수프가 너무 묽어서 수감자들이 양배추의 기억이 있는 설거지물이라고 불렀다고 묘사했습니다. 빵 자체는 수용소 생활에서 일종의 화폐가 되었고 수감자들은 자신의 몫을 조심스럽게 지키거나 보호나 호의를 대가로 거래했습니다. 폴란드 수감자 안제이 바트가 묘사했듯이 많은 이들이 빵 배급량에 대한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빵을 실로 가능한 가장 얇게 잘라 더 오래 먹을 수 있도록 했고 더 많이 먹는다는 착각을 만들었습니다. 올가 아다모바 슬리오주베르크는 수감자들이 가능한 모든 칼로리를 얻기 위해 수프 그릇 바닥을 손가락으로 훑는 모습을 회상했습니다. 공식 소비에트 식량 배급 기준은 거의 충족되지 않았고 수용소 행정관들은 식량 보급품을 정기적으로 빼돌려 암시장에 팔거나 밀고자와 총애하는 자들에게 보상으로 주었습니다. 옛 수도원에 설립된 최초의 대규모 수용소인 솔로프키에서는 행정관 식당에서 고기와 신선한 채소가 제공되었지만 수감자들은 썩은 생선과 곰팡이 핀 빵으로 연명했습니다. 오전 6시까지 작업반은 종종 눈이나 진흙 속을 몇 킬로미터나 걸어 외딴 작업장으로 행진했습니다. 보르쿠타 탄광에서는 수감자들이 왕복 5km를 북극 바람을 뚫고 힘들게 걸어갔는데 바람이 너무 심해서 건물들 사이에 특별한 로프를 연결하여 작업자들이 날아가 눈더미 속에 길을 잃는 것을 막았습니다. 노동은 의도적으로 극도로 힘들었고 빈번하게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악명 높은 콜리마 금광에서는 수감자들이 원시적인 도구로 영구 동토층을 파냈고 불가능한 할당량을 채우거나 줄어든 배급량에 직면했습니다. 지질학자이자 수감자 미하일 로자노프는 사용된 기술이 어떤 정상적인 채굴 작업에서도 형사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간주되었을 것이지만 효율성이 요점이 아니었다. 탈진이 요점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굴라그에 수감되었던 미국 시민 알렉산더 돌구는 그의 회고록에서 굶주린 상황에서 연대감이 빠르게 무너졌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자신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서로의 도구를 방해하는 방법을 묘사했습니다. 우허타 유전에서 수감자 조지프 숄머는 할당량을 채우기에 너무 약한 사람들이 약한 여단, OKP, 문화지원 섹션의 잔인한 완고거법에 배정되는 방식을 관찰했는데 이는 배급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필연적으로 사형 선고가 되었습니다. 소비에트의 트루도된 노동일 단위. 원칙은 식량 배급이 생산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했으며 이는 영양실조에 걸린 수감자들이 점차 약해지고 부과된 요구를 충족할 수 없게 되는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근무 시간은 10시간이었지만 종종 훨씬 더 길게 연장되었습니다. 이베리아
5,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벨로모르 운하건설 중 간수들은 아침에 수감자들의 등에 할당량을 분필로 표시했습니다. 밤까지 이를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 종종 밤새도록 작업장에 남겨졌습니다. 폴란드 생존자 구스타프 헤를링 그루진스키는 다른 세계에서 긴 북극 여름 동안 어둠이 결코 찾아오지 않을 때 간수들이 여전히 같은 근무 시간 일하고 주장하며 교대 근무를 무기한 연장하는 방식을 묘사했습니다. 바이칼 호수 근처 오제르라그 단지에서 수감자 존 노블은 10시간 근무가 실제로 일하는 시간만을 의미하며 작업장으로 가고 오는 행진 시간이나 도구를 기다리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가장 가혹한 날씨 조건만이 야외 노동을 중단시켰고 솔제니친이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에서의 하루에서 언급했듯이 그때조차도 기온이 영하 41°C 아래로 떨어져야만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산 할당량이 뒤처지면 이 규칙조차 자주 무시되었습니다. 마가단 이송 수용소에서 전 수감자 엘레나 리퍼는 간수의 냉소적인 농담을 회상했습니다. 여기는 계절이 2개뿐입니다. 겨울과 7월. 생활 공간은 낮의 고난으로부터 거의 휴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은 실제 인구의 일부만을 위해 설계된 막사에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1930년대의 표준 규범은 수감자 1인당 2제곱미터 미만의 공간이었지만 실제 조건은 종종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마가단 이송 수용소에서 여성들은 모두가 동시에 누울 수 있는 충분한 바닥 공간이 없어서 교대로 잠을 잤다고 묘사했습니다. 콜리마의 부투기차그 우라늄 광산 수용소에서는 수감자들이 보호 장비 없이 방사성 광석을 채굴했는데 막사가 너무 붐벼서 샬라모프는 수감자들이 정어리처럼 자면서 서로의 숨을 들이마셨다고 묘사했습니다. 나무 침대는 일반적으로 2~3명의 수감자가 공유했으며 자루나 여벌옷으로 임시 방편으로 만든 것 외에는 매트리스나 침구가 없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칼라그 단지에서 토마스 키즈니는 난방되지 않는 막사 내부 온도가 영하 30°C까지 떨어지고 내부 벽에 성게가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감자들이 맨 나무 판자 위에서 잠을 잤던 방식을 기록했습니다. 기생충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이 빈대 벼룩은 수감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약해진 인구 사이에서 발진 티푸스와 다른 질병들을 퍼뜨렸습니다. 페초라 수용소에서 에드워드 부칸은 나무 막사가 빈대로 너무 심하게 오염되어 밤에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나치 수용소와 소비에트 수용소를 모두 경험한 마르가레테 부버 노이만은 독일 수용소가 체계적인 절멸을 위해 설계된 반면 소비에트 시설은 계산된 방치를 통해 비슷한 결과를 달성했다고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나치 수용소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죽였다고 썼고 반면 소비에트 수용소는 느리고 낭비적으로 죽였다고 썼습니다. 위생시설은 원시적이거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수용소에는 야외 변소만 있었는데 인분, 아린펜, 이 즉시 얼어붙는 가장 추운 달에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노릴스크에서 수감자 러니드 핑켈슈타인은 겨울 동안 막사 구석에 배설물이 쌓여 있다가 봄이 오면 끔찍한 해빙을 만들어냈다고 묘사했습니다. 수감자들은 종종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씻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카르고폴라그 단지에는 3,000명의 수감자를 위한 목욕탕이 단 하나 있었고 각 사람이 약 6주에 한 번 목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야누슈 바르다흐는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에서 벌목 수용소에서 3개월 동안 씻지 않은 후 그의 옷이 사실상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다고 묘사했습니다. 우랄의 솔리캄스크 수용소에서 수감자 하룰로비치는 여성들이 몇 달 동안 유일한 위생수단으로 눈을 손에 모아 얼굴을 씻곤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위생 부족은 주기적으로 수용소를 휩쓴 전염병에 기여했는데 특히 의료품이 평소보다 더 부족했던 전시 기간 동안 심했습니다. 콜리마의 엘겐 여성 수용소에서 의사이자 수감자였던 니나 사벨리에바는
수감자의 거의 80%가 괴혈병을 앓았고 많은 이들이 도착한 지 몇 달 만에 이를 잃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임의적인 규칙 변경과 처벌로 인해 심리적 압박이 가중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굴라그 여정을 시작했던 모스크바의 악명 높은 부티르카 교도소에서 신문관들은 수면 박탈을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수감자들이 며칠간의 계속된 신문 끝에 환각을 경험했습니다. 구스타프 헤를링 그루진스키는 수용소 당국이 특정 조건에 적응한 수감자들을 주기적으로 재배치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 과정을 다시 시작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을 묘사했습니다. 콜리마의 비토플리타 수용소에서 수감자 에드워드 북하는 수감자들이 막사를 위한 단열재를 막 설치했을 때 무단 개조라며 그것을 모두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간수들은 막사를 무작위로 수색하여 수감자들이 겨우 모아둔 작은 안락품이라도 압수했습니다. 연필 심 하나를 소지하는 것조차 징벌방 카르체르에 수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고 이곳에서 수감자들은 난방되지 않는 독방에서 최소한의 배급량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보르쿠타에서 카르체르는 영구 동토층에 파인 말 그대로의 구멍이었고 수감자들은 그곳으로 내려져 완전한 어둠 속에 방치되었습니다. 예브게니아 긴즈부르크는 겨울철 카르체르가 단열되지 않은 방 내부 온도가 영하로 훨씬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엘겐 수용소의 카르체르에서 얼음으로 덮인 바닥에 앉기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움직여 9일을 살아남은 한 여성에 대해 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과 의지의 열기로 죽음을 정복했다. 영양실조, 과로, 질병, 심리적 트라우마의 누적 효과는 굴라그 시스템 전반에 걸쳐 경이로운 사망률을 초래했습니다. 가장 가혹했던 시기, 특히 소비에트 대기근의 절정이었던 1933년과 전쟁 초기였던 1941-1943년, 일부 수용소의 연간 사망률은 25%를 초과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칼라그 단지는 1933년 한 해 동안 인구의 거의 3분의 1을 잃은 것으로 기록되었고 보르쿠타 탄광에서는 1943년에만 약 28천 명의 수감자가 사망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특히 위험한 정치범들을 위해 설립된 오제르라그와 스텝라그와 같은 특별 수용소에서는 사망률이 소비에트 보안 책임자 라브렌티 베리아가 냉소적으로 계산한 월 5%의 허용 가능한 손실 목표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콜리마의 달스트로이 금광 채굴 작업은 추위와 잔혹성의 극점으로 알려졌으며 사망률이 너무 높아서 전체 작업반이 도착 후 몇 주 내에 사라지곤 했습니다. 전 콜리마 수감자 아유브 바기로프는 드네프로프스키 광산에서 겨울에는 땅이 너무 얼어붙어 매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막사 밖에 시신들이 장작처럼 쌓여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1990년대에 마침내 공개된 공식 소비에트 통계는 생존자들이 주장했던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최소 160만 명의 기록된 사망자가 수용소에서 발생했으며 훨씬 더 많은 사망자가 기록되지 않거나 석방 직후에 발생했습니다. 역사가 올레그 흘레브뉴크는 1941년 43년 배급량이 가장 낮았을 때 일부 수용소에서 새로 도착한 이송자 중 50% 이상의 사망률을 보고했다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굴라그 존재의 현실은 아마도 전 수감자 이삭 보겔판거가 쓴 글에 가장 잘 포착되었을 것입니다. 수용소에서 우리는 인류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배웠지만 또한 최악의 조건에서도 우리를 동물과 구별하는 어떤 불꽃이 남아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가단에서 수감자 으프로시니아 케르스노프스카야는 수용소 생활을 기록한 수백 점의 그림을 몰래 그렸고 이를 숨겼다가 나중에 회수하여 굴라그 경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시각 기록 중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저항, 기억, 그리고 정체성의 불꽃은 일부 사람들이 수용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생명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이 소멸시킨 사람들의 기억 자체를 지우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을 증언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바를람 샬라모프가 콜리마에서 17년 만에 석방된 후 썼듯이 나는 러시아 비극의 증인이었고 죽는 날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침묵의 공포, 소비에트 굴라그의 잔혹한 처벌, 겨울 기온이 영하 40뎁스카운드까지 떨어지는 시베리아에 얼어붙은 광야에서 바를람 샬라모프는 언젠가 추위 그 자체가 다른 모든 처벌에 앞서는 처벌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콜리마 수용소에서 17년을 보낸 샬라모프는 그의 콜리마 이야기에서 콜리마는 기온이 영하 60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곳이었지만 수감자들은 여전히 작업에 투입되었다고 썼습니다. 1968년부터 1960년까지 소비에트 굴라그 시스템을 견뎌낸 수백만 명에게 이 자연의 잔혹함은 노동력을 착취할 뿐만 아니라 인간 정신을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정교한 고문장치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 달스트로이 사령관 에두아르트 베르즈는 언젠가 냉소적으로 우리는 수감자들의 노동력이 필요하며 그들의 죽음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만들기를 도왔던 시스템은 두 가지 모두를 풍부하게 보장했지만 말입니다. 카르체르, 즉 특별 독방은 아마도 굴라그의 처벌 무기고에서 가장 두려운 공식 처벌이었을 것입니다. 난방되지 않는 이 콘크리트 상자들은 수감자들이 눕기에도 너무 작은 경우가 많았으며 시베리아 겨울 동안 서서히 고문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전 수감자 예브게니아 긴즈부르크는 콜리마의 카르체르에서의 경험을 결코 오지 않는 죽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마가단의 이송교도소에서 카르체르 독방은 지하에 건설된 것으로 악명 높았는데 그곳의 영구 동토층은 여름에도 기온이 결코 0점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수감자들은 감금 전에 속옷만 입도록 벗겨졌고 이는 치명적인 추위에 최대한 노출되도록 했습니다. 간수들은 가끔 이 독방에 물을 뿌려 얼음방을 만들었고 이는 인간의 인내력을 한계 이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페름 36에서는 특히 잔혹한 혁신으로 서 있는 카르체르가 있었는데 이는 수감자들이 처벌 기간 동안 앉거나 눕거나 할 수 없는 콘크리트 통이었습니다. 겨울철 카르체르에서의 표준 5일형은 빈번하게 동상, 폐렴 또는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폴란드 생존자 구스타프 헤를링 그루진스키는 카르고 폴라그에서 다른 모든 원인을 합친 것보다 카르체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굴라그 생활의 리듬은 끊임없는 폭력의 위협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간수나 비공식적인 집행자 역할을 하던 범죄자 수감자들에 의해 가해지는 구타는 일상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1930년대 후반 보르쿠타에서는 특정 형태의 고문으로 수감자들을 12시간 동안 완벽하게 움직이지 않고 서 있도록 강요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휘청거리거나 쓰러진 사람들은 추가적인 구타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장비나 공식적인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던 이 전술은 시스템 내에서 번성했던 즉흥적인 잔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콜리마의 세르펜틴카 수용소에서 간수 안드레이 보예프는 인간 도미노 방법으로 악명을 얻었는데 이는 수감자들을 협곡 가장자리에 줄 세워 세운 다음 첫 번째 사람을 쏘아 그의 쓰러지는 몸이 다른 사람들을 죽음으로 밀어 넘어뜨리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나치 수용소와 소비에트 수용소를 모두 살아남은 마르가레테 부보 노이만이 관찰했듯이 차이점은 독일에서는 즉시 죽였지만 러시아에서는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다. 모의 처형은 비범한 효력을 지닌 심리적 무기로 등장했습니다. 수감자들은 밤의 막사에서 끌려나와 처형 장소로 행진하고 자신의 무덤을 파도록 강요받은 다음 공포탄 발사 부대에 의해 모의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가한 심리적 황폐는 종종 영구적이었습니다. 1941년 콜리마에서 그러한 시련을 살아남은 야누슈 바르다흐는 나중에 내 심장은 계속 뛰고 있었지만 그날 밤 그는 죽었다고 썼습니다. 1938년 노릴스크에서 NKVD 사령관 바실리 클류치니코프는
최대 30명의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번에 대규모 모의 처형을 조직했다고 전해지며 나중에 실제 희생자들로 채워질 같은 처형 구덩이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조작된 사례는 모의 처형과 실제 처형 사이의 경계가 절망적으로 희미해진 1937년 대테러 기간 동안 특히 흔했습니다. 아들 레프가 굴라그에서 몇 년을 보낸 시인 안나 아흐마토바가 썼듯이 나는 얼굴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눈꺼풀 아래에서 두려움이 어떻게 비쳐나오는지 배웠다. 이 시스템의 심리적 정교함은 직접적인 신체적 잔혹성을 넘어섰습니다. 수용소 당국은 수감자 공동체에 침투하는 스투카치라고 알려진 밀고자의 네트워크를 꼼꼼하게 구축했습니다. 어떤 대화라도 보고될 수 있다는 지식은 사회적 유대를 끊는 편집증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1923년에 설립된 최초의 주요 수용소 단지 중 하나인 솔로프키에서 NKVD 기록은 수감자 5명 중 1명꼴로 동료들을 밀고 했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시스템은 수용소 당국에 정보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고문의 한 형태 역할을 했으며 진정한 인간적 유대 가능성을 파괴했습니다. 예브게니아 긴즈부르크는 그녀의 회고록 회오리바람 속으로의 여정에서 그녀의 수용소 구역에 3가지 유형의 밀고자가 있었다고 묘사했습니다. 더 나은 배급량을 받는 전문가, 호의를 얻으려는 자원봉사자, 그리고 고문 후 밀고한 부서진 자들. 또 다른 생존자 기록자인 레프 라주고는 우스빔나그에서 수감자들이 의사소통을 위해 정교한 암호를 개발하여 맥락 없이 보고되면 의미가 없어지는 짧은 문장으로 말했는데 이를 왑탈로, 속삭이는 말라고 불렀다고 언급했습니다. 집단 처벌 관행은 이러한 사회적 해체를 강화했습니다. 한 수감자가 규칙을 위반하거나 작업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전체 막사가 결과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수감자들을 서로에게 등을 돌리게 했고 수감자들이 폭력을 통해 규정 준수를 강제하는 자체 감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1940년대 후반 노릴스크에서 이 전략은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수용소 전체 구역이 3일 동안 식량을 박탈당했을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 결과 굶주린 수감자들 사이의 싸움은 굶주림 자체만큼이나 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타이셰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수잔나 프라는 1952년 한 차례의 탈출 시도 후 그녀의 막사에 있던 600명의 여성 전원이 영하 30비드그그그대의 기온에서 18시간 동안 밖에 서 있도록 강요받았으며 이로 인해 27명이 저천증으로 사망했다고 묘사했습니다. 유명한 반체제 인사 블라디미르 부코프스키는 나중에 이 전술을 요약했습니다. 소비에트 시스템의 천재성은 수감자들이 자신의 처벌을 스스로 집행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인간 회랑 통과는 특히 잔혹한 형태의 공개 처벌을 나타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는 동료 수감자나 간수 2줄 사이를 뛰어야 했으며 각자 막대기, 벨트 또는 주먹으로 달리는 사람을 때리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이 처벌 집행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도 처벌받았습니다. 보르쿠틀라그에서 광범위하게 기록된 이 기술은 여러 목적을 수행했습니다. 그것은 범죄자를 신체적으로 처벌하고 공개적으로 굴욕을 주었으며 다른 수감자들의 공모를 강요하여 모든 사람을 잔혹성 시스템의 참가자로 만들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캥기르 수용소에서 이 처벌은 수감자들이 죽음의 회랑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정제되었는데 이는 막사 사이에 100m 통로였고 이곳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주먹이 아닌 쇠막대와 파이프로 구타당했습니다. 템니키에 수감되었던 민족지학자 니나 하게르토르는 인간 회랑 통과에서 살아남은 한 여성이 젖은 빨래처럼 등이 너덜너덜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세보스트라그의 특히 비뚤어진 혁신으로 수용소 사령관 이반 니키쇼프는 수치의 원이라고 불리는 것을 제정했는데 이는 수감자들이 원형으로 움직이는 회전식 인간 회랑 통과였고 아무도 관찰되지 않고는 전력으로 때리지 않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수면 박탈은 눈에 보이는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도 점진적으로 정신 건강을 갉아먹는 또 다른 무기로 등장했습니다. 며칠 동안 잠없이 계속되는 장기 신문 관행은 루비앙카 교도소에서 시작되었지만 굴라그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카르고 폴라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구스타프 헤를링 그루진스키는 사흘 밤낮을 잠 못 자면 환각이 시작되고 닷새가 지나면 눈을 감을 수만 있다면 자기 어머니를 죽였다고 자백할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솔로프키의 악명 높은 세키르카 징벌 독방에서 수감자들은 밤낮으로 좁은 계단 난간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잠들면 돌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간수들은 밝은 조명과 소음에서부터 잠들면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는 좁은 의자에 수감자들을 앉히는 것까지 잠을 방해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로버트 콩퀘스트는 수안오프카 교도소에서 컨베이어 방식, 이 수감자들이 며칠 동안 깨어있는 동안 새 교대조의 신문관이 지속적으로 작업하는 것을 포함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예브게니아 긴즈부르크는 그 결과적인 상태를 수면 박탈 정신병이라고 묘사했는데 여기서 수감자들은 현실과 꿈을 구별하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이 처벌 체제가 인간에게 가한 피해는 정신붕괴의 유행성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카자흐스탄 칼라그의 수용소 기록은 소련 일반 인구보다 수십 배 높은 자살률을 기록했습니다. 방법은 절박하고 단호했습니다. 수감자들은 기계에 몸을 던지거나 전기 울타리에 몸을 던지거나 유리 조각을 삼키곤 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자해였을 것입니다. 치명적인 작업 배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손가락이나 손을 잘라낸 수감자들은 자해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더 나은 생존 확률을 제공할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콜리마의 금광에서는 수호루키, 마른 손라고 알려진 관행이 나타났습니다. 남자들은 절단이 필요할 때까지 의도적으로 손을 얼렸습니다. 밤나그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엘레나 글린케르는 38년 한겨울에 400건 이상의 자해 사례를 치료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생존자 달리아 그린케비치 우테가 그녀의 밀반입된 회고록에 썼듯이 우리는 죽음보다 더 나쁜 운명과 처벌을 넘어서는 처벌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간수들의 가학성은 이 처벌 생태계의 또 다른 층을 형성했습니다. 공식 정책은 표준화된 처벌을 지시했지만 현장의 현실은 개별 간수들에게 엄청난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1940년대 초 세보스트라그에서 한 간수는 수감자들에게 얼음 위에 맨발로 서서 소비에트시를 암송하도록 강요하여 악명을 얻었습니다. 시 구절을 잊은 사람들은 정신을 잃을 때까지 구타당했습니다. 밤나그에서 후에 전쟁 범죄로 처형된 간수 안토니나 마카로바는 수감자들이 나비게임이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녀는 수감자들의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우고 살까지 태웠습니다. 이러한 개별화된 고문은 최소한의 감독과 수감자들을 인민의 적으로 비인간화하는 문화가 있는 시스템에서 번성했습니다. 세르펜틴케에서 사령관 니콜라이 가렌은 너무 많은 수감자를 직접 총살하여 그곳에서의 처형이 가린화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바를람 샬라모프가 관찰했듯이 고통을 가하려는 욕구는 특정 인물들에게는 그 자체로 심리적 보상이다. 굴라그는 가학증 환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스탈린의 감옥 제국 해체, 1956년 2월 니키타 흐루쇼프가 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연설했을 때 숨죽인 청중들은 그들의 귀를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의 4시간 동안 이어진 연설에서 흐루쇼프는 요시프 스탈린을 둘러싼 개인 숭배를 체계적으로 해체하며 수백만 명의 소비에트 시민을 집어삼켰던 잔혹한 억압기구를 폭로했습니다. 흐루쇼프는 한 사람을 높이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선언했고 그의 말은 바로 그러한 고향 위에 세워진 시스템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이 연설은 크렘린 기둥의 전당에서 비공개 회의로 진행되었는데 이 장소는 불과 3년 전 스탈린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참석한 이들에게는 그 상징적인 변화가 분명히 다가왔습니다. 많은 대표자들이 눈에 띄게 흔들렸고 일부는 실신했다고 전해지며 다른 이들은 드러난 잔혹 행위에 무게 아래 수십 년간의 맹목적인 충성심이 무너지자 공개적으로 울었습니다. 비밀 연설로 알려지게 된 이 연설은 소비에트 역사에서 중추적인 순간을 기록했으며 굴락으로 알려진 광대한 강제 노동 수용소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느리고 복잡한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최고조에 달했을 때 수천 개의 개별 수용소를 포함하는 426개가 넘는 수용소 단지를 포괄했던 이 시스템은 소비에트 경제의 중추이자 정치적 통제의 주요 도구가 되었습니다. 1953년 스탈린 사망 당시 약 1,800만 명이 이 수용소를 거쳐갔고 수백만 명이 탈진, 영양실조, 질병, 그리고 처형으로 사망했습니다. 개혁은 흐루쇼프의 연설이 있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스탈린 사망 직후 두려운 비밀 경찰 수장 라브렌티 베리아는 놀랍게도 100만 명 이상의 수감자를 석방하는 사면령을 발동했는데 주로 경미한 범죄로 짧은 형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첫 균열은 굴라그가 경제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며 이념적으로 정당화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새로운 지도부의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스탈린 사망 불과 몇 주 후 발표된 1953년 3월 27일의 사면은 주로 비정치범, 임산부, 그리고 자녀가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들 레프 구밀료프가 수용소에서 몇 년을 보냈던 저명한 시인 안나 아흐마토바는 그 순간의 양가 감정을 포착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도시의 이름을 돌려주듯이 영혼을 육체로 돌려주고 있다. 하지만 나는 수십만 명 뒤에 줄 서 있고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정치범들은 흐루쇼프가 권력을 잡은 후에 이어지는 추가 사면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흐루쇼프의 비난은 이 과정을 극적으로 가속화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스탈린 통치하에 소비에트 법률의 심각한 왜곡, 대규모 억압, 그리고 테러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학대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함으로써 그는 테러의 전체 기구를 효과적으로 비정당화했습니다. 연설 자체는 소련 내에서 공식적으로 비밀로 유지되었지만 그 내용은 속삭임과 사미즈다트, 출판물을 통해 퍼져나가 억압받던 사람들의 가족들 사이에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흐루쇼프는 1953년에 조작된 의사들의 음모 사건, 즉 저명한 유대인 의사들이 소비에트 지도자들을 암살하려 공모했다고 비난했던 사건과 도시의 당 지도부를 파괴했던 레닌그라드 사건을 특별히 비난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수십 년 동안 언급조차 할 수 없었던 니콜라이 부하린과 그리고리 지노비예프와 같은 인물들을 포함하여 1936년 대숙청 동안 처형된 많은 옛 볼셰비키들을 복권시켰다는 것입니다. 흐루쇼프는 인민의 적이라는 공식이 그러한 개인들을 물리적으로 섬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도입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전환점 이후 특별위원회들은 정치범 사건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1954년부터 1957년까지 이 위원회들은 500천 건 이상의 사건을 조사했으며 많은 희생자들의 복권과 수천 명의 추가 수감자 석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복권 과정은 선별적이었고 정치적으로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국가의 적이라고 간주된 사람들은 유죄 판결 상태로 남아있었고 시스템은 억압 자체의 근본적인 불의를 다루는 것을 피했습니다. 3인위원회, 많은 이들을 굴라그에 원래 선고했던 3명으로 구성된 패널을 지칭하는 용어와 동일한 명칭으로 알려진 이 위원회들은 외딴 수용소로 이동하여 현장에서 사건들을 검토했습니다. 북극권 너머의 악명 높은 탄광 수용소 단지인 보르쿠타에서
1956년 위원회의 도착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불러일으켰지만 복권이 거부된 사람들에게는 빠르게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한 수감자가 나중에 회상했듯이 그들은 역사를 인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쓰기 위해 왔다. 그의 기념비적인 작품인 수용소 군도가 나중에 수용소 시스템의 완전한 공포를 세상에 폭로하게 될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는 이 기간 동안 석방된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개인 서신에서 스탈린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솔제니치는 1957년 복권되기 전까지 수용소에서 8년을 보냈습니다. 그의 경험은 소비에트 사법의 자의성과 복권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반영했습니다. 솔제니치는 그의 노벨 강연에서 나중에 한마디의 진실이 온 세상을 능가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굴라그 시스템에 대한 그의 세심한 기록을 이끌었던 원칙입니다. 그의 동료 수용소 생존자이자 기록자인 바를람 샬라모프는 이 시스템의 목적을 더 직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수용소는 처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섬멸을 위해 만들어졌다. 굴라그 시스템의 해체는 소련의 물리적 경관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형도 변화시켰습니다. 수백만 명의 전 수감자들이 사회로 돌아왔고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회복력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련 전역의 도시에서 공동 아파트는 가족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재회하면서 속삭이는 증언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콜리마 수용소에서 17년을 살아남은 작가 바를람 샬라모프는 이 재통합의 어려움을 표현했습니다. 나는 수용소에서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져왔다는 끊임없는 느낌을 받았다. 회고록 회오리바람 속으로의 여정의 저자 예브게니아 긴즈부르크는 수용소와 유배 생활, 18년 만에 모스크바로 돌아온 것을 한때 살아있었던 거리를 유령처럼 걷는 기분이었다고 묘사했습니다. 많은 귀환자들은 자신의 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점유되었고 소유물은 분배되었으며 사회에서의 자리는 채워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기를 열망하는 나라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960년까지 대부분의 대규모 강제노동 수용소는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정치적 투옥 시스템은 변형된 형태로 계속되었지만 굴라그의 경제적 기능은 점차 민간 노동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것의 처벌 기능은 반체제 인사와 활동가의 초점을 맞춤보다 표적화된 억압 시스템으로 발전했지만 수감자 노동으로 건설된 거대한 산업 프로젝트들, 백해, 발트해 운하, 콜리마의 채굴 작업, 극북의 도시들, 은 공식적으로 그 기원이 거의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물리적 기념물로 남았습니다. 약 25천 명의 목숨을 대가로 1913년에 완공된 이 운하는 소련 선전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로 찬양받았지만 그 얕은 깊이 때문에 원래 목적에는 거의 쓸모가 없었습니다. 한때 콜리마의 치명적인 금광으로 가는 관문이었던 마가다는 일반적인 소련 도시로 변모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특정 지역을 옛 수용소 명칭으로 불렀습니다. 개혁 과정은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모순적이었습니다. 스탈린의 과잉을 인정하면서도 소비에트 지도부는 공산주의 시스템 자체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했습니다. 후르쇼프 자신도 테러에 공모했었고 우크라이나 당서기로 재직하는 동안 처형 목록에 서명했습니다. 범죄를 비난하면서도 그것을 가능하게 한 시스템을 보존하려 했던 이러한 근본적인 모순은 오늘날 러시아에 여전히 남아있는 역사적 기억과의 갈등적인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양가 감정을 포착한 의미심장한 일화로 후르쇼프는 1961년 노보데비치 묘지를 방문하여 스탈린의 실물 같은 흉상이 있는 묘비를 보고는 더 소박한 표식으로 교체하도록 명령했다고 전해집니다. 시인 예브게니 예브투셴코는 그의 유명한 시 스탈린의 상속자들에서 이 시기의 분위기를 포착하며 경고했습니다. 스탈린의 상속자들이 이 땅을 걷는 한
스탈린은 여전히 영묘에 잠복해 있다고 나는 상상한다. 1991년 소련의 붕괴는 이 고통스러운 과거에 직면할 새로운 가능성을 잠시 열었습니다. 일부 기록 보관소가 공개되었고 기념비가 세워졌으며 메모리알과 같은 단체들이 억압을 기록하고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안드레이 사하로프의 지지로 1989년에 설립된 메모리알은 소련의 정치적 억압을 연구하고 탈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인권을 옹호하는 주요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봉인되었던 기록 보관소의 개방은 스탈린이 수천 명의 죽음을 승인하는 처형 목록에 직접 서명한 것을 포함하여 충격적인 문서들을 드러냈습니다. 스몰렌스크 근처의 카틴 숲에서는 발굴 조사를 통해 오랫동안 부인되어 왔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1940년 NKVD에 의한 약 22천 명의 폴란드 군 장교 및 지식인 처형. 보리스 옐친 대통령은 1992년 그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소련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상징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가장 초기이자 악명 높은 수용소 중 하나였던 외딴 솔로베츠키 제도에는 억압의 희생자들에게 라는 단순한 비문이 새겨진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마가단의 슬픔의 가면에서부터 모스크바 루비앙카 광장에 놓인 솔로프키 수용소의 작은 돌에 이르기까지 유사한 기념물들이 구소련 전역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표식들은 대규모 억압의 추상적인 공포를 구체적인 기억 속에 고정시키려는 시도를 나타냈습니다. 2017년 모스크바에서 공개된 슬픔의 벽은 러시아 최초의 정치적 억압 희생자를 위한 국가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이 짧은 성찰의 시기는 굴라그의 유산에 대한 더욱 양가적인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지도 아래 국가적 자부심과 국가 권력에 대한 새로운 강조는 소련의 과거를 완전히 인정하려는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2021년 메모리알은 외국 대리인 법률 위반 혐의로 러시아 당국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인권단체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소련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들을 직면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저항을 시사했습니다. 카렐리아의 산다르모흐 숲 근처에서 대숙청 시기에 대량 무덤을 발견했던 역사가 유리 드미트리예프는 정치적 동기로 널리 여겨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혐의로 투옥되었습니다. 메모리알의 고주, 의장 아르세니 로긴스키는 국가는 기억을 두려워한다. 기억이 책임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굴라그 시스템의 물리적 잔재는 대부분 사라지고 있습니다. 외딴 수용소 터는 타이가 숲에 의해 다시 점령되고 나무 막사는 북극 겨울의 무게 아래 무너져 내리며 이 사건들의 인간 증인들은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버려진 감시탑과 녹슨 철조망 위에 눈이 내리면서 우리는 한때 이 얼어붙은 황무지를 채웠던 2천만 목소리의 메아리만을 남깁니다. 콜리마에서 17년을 보낸 후 인간은 망각하는 능력으로 살아남는다. 곧 썼던 바를람 샬라모프 또는 한때 살아있었던 거리를 유령처럼 걷는 기분이었다며 모스크바로 돌아온 예브게니아 긴즈부르크를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잔혹성과 회복력에 대한 이 기념비들을 뒤로하며 우리는 타이가 숲의 침묵이 그들의 이야기를 완전히 삼켜버리지 않도록 할 책임을 안고 나아갑니다. 다음 시간까지 이것은 역사의 가장 어두운 복도를 통한 여정이었습니다.